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반지하 방은 좁았지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맘대로 살 수 있었죠. 등산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전 아내가 제 친구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수술실 앞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린 게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함께 늙어갈 마지막 동행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황혼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모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 이름은 한기태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치고 철근 나르고 겨울엔 손이 얼어 터져도 일했습니다. 월급 날이면 봉투를 그대로 아내에게 건네고 저는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끝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작업복 주머니에 김밥 하나 넣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손톱 밑에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어도 허리가 뻐근해도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가버린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부터였습니다. 새벽에 나갈 필요가 없으니 늦게까지 자도 되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바라보는 천장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 TV에서 나오는 아침 드라마 소리, 현관에 걸린 낡은 작업복들. 저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다시 자는 일상. 그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아내가 허리 아프다고 말하면 저는 약통에 있는 거 드시라고 했고, 저는 그저 필요한 말만 툭툭 던졌습니다. 밥상 위에서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도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그냥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놀이터에서 젊은 아빠들을 봤습니다.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웃는 얼굴들, 옆에서 사진 찍는 젊은 엄마들,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면 함께 박수 쳐주고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제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맨날 현장에 나가 있었고 주말에도 특근을 나갔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한 번 가본 적 없었고 학부모 상담 같은 건 늘 아내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가 정작 이제 시간이 생기니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그저 월급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한번 주인공이 되어봤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도 없었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장 동료들과 가끔 막걸리 한 잔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이 답답함과 공허함을 안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나이가 68이지만 요즘 70, 80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한 가지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말로 꺼내기엔 너무 무거운 단어였지만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남은 인생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산책을 나가서도 슈퍼에 장을 보러 가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로요.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저녁이면 용기를 내보려다가 또 미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꺼내야 상처가 덜할지 그런 고민만 계속됐습니다. 사실 상처를 안 줄 방법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부엌 형광등 아래서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지금 아니면 또 못 꺼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밥상을 다 치운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아내는 행주를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또 술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술 기운 하나 없는 정신으로 제가 느껴온 공허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넘게 서로에게 관심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살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말이 없고 저녁에 마주 앉아도 침묵만 흐른다고요. 이제는 남은 인생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도 더는 기대 안 한다고요. 그 말이 허락인지 포기인지 그때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둘 다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로 등을 지고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이불 속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방에만 있거나 산책을 나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대신 아이들한테는 당신이 직접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구나 하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진작에 끝난 관계였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식들이 알게 된 뒤부터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지 웃더니 곧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를 걸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 어머니가 뭐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집안을 평생 지켜온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함께 있어봐야 서로 힘들기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그냥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을 때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은 다 같이 사는데 우리만 이혼했다고 소문나면 어떡하냐고요. 시댁에서도 뭐라고 할 거라고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정이 있잖냐고.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너희 엄마도 나도 억지로 참으며 사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들을 얼마나 상처 줄지 그땐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란히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변호사는 담담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재산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부를 나누고 각자 받을 몫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서류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워진 거라고,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아내와 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라고 짧게 한마디 하고는 먼저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이삿날을 정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짐을 싸려니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산 흔적이 고작 박스 2개에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한 병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삶,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 한쪽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주잔을 입에 대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고 아이들에게도 통보했고 이사 날짜도 잡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옳다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도 않았습니다. 작업복 몇 벌, 낡은 공구 가방, 사다 놓고 읽지 않은 책 몇 권. 트럭 기사님이 오셔서 짐을 보더니 이게 전부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이게 전부라고 대답하는데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흔적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참 허무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이 자랐던 공간,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였던 거실. 그 모든 게 이제 남의 공간이 되는 거였습니다.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좀 습하고 불편할 텐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보증금도 적당했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첫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은 낮았지만 그 공간은 제 이름을 달고 있는 천나만의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제가 직접 고른 이불과 베개.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오롯이 제 것인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김치, 계란, 우유, 햇빵 같은 것들을 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서는데 옆에서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텐데 그날은 그냥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니까요. 첫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새벽에 자주 깼는데 이날은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밥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깨우지도 않았고 서둘러 일어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공원 벤치에서 먹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비닐을 뜯는 소리, 김의 짠 향기,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온 어르신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출근길에 서두르는 직장인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처럼 제 일상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현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막걸리나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동네 포장마차에서 만나 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랑 헤어졌다고 하니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말하자 동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형, 잘했네. 이제라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집사람이랑 말이 없이 산 지 10년도 넘었다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막걸리를 몇 잔 더 마시고 헤어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이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간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을 보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입구 게시판에 노인 일자리와 프로그램 안내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 급식 보조, 그림 교실, 노래 교실, 등산 동호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분께 여쭤보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등산 동호회와 사진 교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취미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시작해 볼까 싶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왠지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학생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청서에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68의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라고 편한 옷 입고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스포츠 용품점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등산화와 배낭을 사면서 마치 청춘을 다시 사는 듯 설렸습니다. 점원이 등산화 끈 묶는 법을 알려주고 배낭 어깨끈을 조절해 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등산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는데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68의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가게 안을 걸어보니 발이 편했습니다. 배낭도 생각보다 가벼웠고 주머니도 많아서 실용적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등산 처음인데 괜찮겠냐고요? 점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즐기시면 된다고요. 등산 모임 첫날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15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습니다. 현장 일을 할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산을 오르니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가던 분들이 기다려주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천천히 함께 올라가면서 저는 이 사람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시냐, 무슨 일 하셨냐, 자식은 몇 명이냐.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한 분이 초콜릿을 나눠주셨고 저도 가방에서 물을 꺼내 나눠 마셨습니다. 등산 모임 첫날 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낯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아파트들이 작은 블록처럼 보였고 도로는 가느다란 선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옷을 식혀줬고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해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가슴 한쪽은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물을 건네줬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는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산하면서 동네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다들 산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이혼했다고 하니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다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했습니다. 해장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매주 모임에 나가고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지고 종종 저녁에 치킨을 시켜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사진 교실에서는 카메라 다루는 법도 배웠고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방에 붙여놨습니다. 평일 오후엔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습했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일찍 나왔어도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40대에, 아니 50대에라도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달력을 보니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며칠 전부터 전 부칠 준비를 하고 저는 장을 보러 다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반지하 방 달력에 빨간 날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설 일주일 전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부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설 당일에는 처가 쪽이랑 같이 있어야 해서 전날에 잠깐 얼굴만 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아버지 집에 모여서 전 부치고 밤늦게까지 떠들었을 시간입니다. 큰아들네, 딸네 가족이 다 모여서 손주들 뛰어노는 소리로 집안이 시끄러웠던 그 시간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명절엔 아이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제가 놓친 게 뭔지 그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한 발 벗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설 전날 오후 큰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예전엔 빈손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들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큰아들 집에 들렀을 때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친정도 가야 해서 올해는 못 계실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표정은 미안해하면서도 어딘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 시계를 힐끗힐끗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들어서면 달려와 안겼는데 이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봐도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다가가니 살짝 몸을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은 부엌에서 뭔가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아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 그 어느 사진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자꾸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금방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받고 손주는 여전히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저는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앉는 자리가 가장자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 자리가 식탁에서조차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큰아들은 시계를 보더니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잠깐 더 앉아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바쁠 텐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관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을 텐데 이제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있다가 나온 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주변에는 명절 준비로 짐을 잔뜩 든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큰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부부들. 저는 그들 사이를 혼자 걸어갔습니다. 딸 집은 더 심했습니다. 설 당일 아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쯤 올 수 있냐고 물으니 딸의 목소리가 난처해 보였습니다. 아빠,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갔다가 시간이 되면 들를게요. 시간이 되면이라는 말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쯤 오냐고 물으니 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빠, 지금 나갈 수가 없어. 다음에 보자. 그 말 끝에 배경으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는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 저와 상관없는 세계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통화할 땐 목소리가 낮아지고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딸은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꼭 얼굴 보자는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TV를 틀었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데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온 가족이 모여서 전을 먹고 손주들에게 세배돈을 주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빈 컵라면 용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집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보내고 있을 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순간 저는 누군가의 남편 자리뿐 아니라 아이들의 든든한 뿌리라는 자리에서도 한 발짝 물러났다는 것을요. 그게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 떠나고 나서야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명절 어떻게 보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보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식들이 와서 푹 적였다는 이야기, 손주들 세배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자유를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외로움을 선택한 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올라 쉬는 시간에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초콜릿을 건네줬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예쁘다고 다들 사진을 찍었지만 저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혼자 보면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준비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로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잃어버린 게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소속감 전체였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명절의 쓸쓸함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등산 모임에 나가고 사진 교실에 다니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다는 느낌보다는 혼자라는 감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불 꺼진 창문을 보는 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순간 어둠과 침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TV를 틀어도 그 소리는 그저 공간을 채우는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도 함께 웃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하고 운을 뗐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고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재혼하셨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딸은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셨다고 한 달 전에 조용히 식을 올리셨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상대는 예전에 저와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저보다 5살 어린 동료였습니다. 저와 술도 자주 마시던 사람이라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키가 크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유머 감각도 있고 주변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도 잘해주고 챙겨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엄마 요즘 좋아 보여요. 딸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엄마가 좋아 보인다는 말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와 헤어진 지 2년 만에 다른 사람과 새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 아내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동안 저는 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SNS를 해본 적 없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큰아들의 SNS를 엿봤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둔 채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몰래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들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운 좋게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SNS를 열어보니 최근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전 아내와 새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인 것 같았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5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 아내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저와 살 때는 늘 수수한 옷만 입고 미용실도 잘 안 가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새 남편은 전 아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손주들은 그 주변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족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그 가족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고 아무도 제가 없다는 걸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제가 먼저 집을 나왔으니까요. 마침 그때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더니 어느 날 아침엔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까지 저리고 걷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호자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앉아 있거나 자식이 부축해 주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의사는 MRI를 보고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수술로 신경을 좀 건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랑 같이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혼자 왔는데요. 의사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빠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빠,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른 날로 미루면 안 돼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라 빠질 수가 없다고요? 딸에게도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아빠, 애들 시험 기간이라 엄마도 바빠. 미안해. 다음에 내가 갈게. 다음에. 그 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 창구 직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적으라고 했지만 적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료 한 명의 번호를 적긴 했지만 실제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입원실로 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실에 짐을 풀고 혼자 환자복을 입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전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이라고 보호자분도 같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는 환자 한 명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부인으로 보이는 분이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환자복을 입고 수술실 앞 침대에 누웠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내려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을 보면서 이게 제 선택의 결과구나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혼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해방감, 자유라는 이름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외로움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허리 부근이 욱신거렸지만 수술 전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려보니 다른 환자들 옆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는 물을 따라주고 누군가는 그저 옆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대 옆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고 물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시라고 보호자가 오면 병실로 옮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없다고 했고 간호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곧 병실로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서툰 손길로 이불을 덮어주며 어때? 많이 아파? 하고 물었을 자리였습니다. 자식들도 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언제 퇴원해? 하고 물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혼자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면 뭐 먹고 싶으시냐고, 집에서 푹 쉬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원 죽은 싱겁고 맛이 없었지만 혼자 숟가락을 들고 먹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죽을 쑤어 먹으며 저는 제 선택을 처음으로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자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를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관계를 끊어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돌봄도 함께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플 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어가는 동안 제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을 보면 가족들이 문병을 오고 보호자들이 환자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병실 침대에 누워 혼자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말고 허리 조심하고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보호자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지하 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칠 동안 비워뒀던 공간이 더 어둡고 습하게 느껴졌습니다. 불 꺼진 원룸, 냉장고 안에 썰렁한 반찬들, 하루 종일 울리는 소리는 TV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누우면서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힘들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물조차 따라 마시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도 어려웠고 씻는 것도 혼자서는 불편했습니다. 밥을 하려고 부엌에 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의점 도시락을 시켜 먹었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쉬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빨리 나으라는 인사만 돌아왔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 모임에서만 만나는 사이였을 뿐입니다. 제가 아프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전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손가락을 떨며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잘 지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 짧은 문장을 보내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붙들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번호를 바꾼 건 아닐까? 문자가 안 간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기태 씨, 저는 이제 제 가정이 있습니다. 기태 씨도 본인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기태 씨라는 호칭이 예전의 여보라는 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 가정이 있다는 말이 저는 이제 그 가정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누군가와 늙어갈 수 있는 마지막 동행이었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 떠서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아플 때 옆에서 물 한 잔 따라주는 손길. 그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너희 인생 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게 뭔지, 제 인생을 산다는 게 뭔지 이제 와서 보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저는 저녁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족 단위로 슈퍼를 오가는 사람들, 손주 손을 잡고 걷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녁 무렵이면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부부가 나란히 걷고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그 뒤를 따라 걷는 노부부들. 예전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 사소한 다툼, 말없는 식사, 지루한 일상. 그 모든 게 싫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전부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그냥 지겨워서 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라는 이유만으로 황혼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폭력, 외도, 심한 배신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저 권태와 허무감만으로 내 곁에 사람을 밀어내려 한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정말 더 나을지, 혼자 늙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왔지만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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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니까요.